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용잠산이라 불리는 깊은 산기슭에 청암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서 한 걸음 비켜난 듯 마을 사람들은 산이 내어주는 것에 기대어 순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름진 논밭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용잠산 정상 근처에서 발원하여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맑은 시냇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냇물을 용의 숨결이라 불렀습니다. 용의 숨결은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어 다른 마을의 강바닥이 하얗게 드러날 때에도 청암골의 시냇물은 변함없이 차고 맑은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아이들은 그 물에 발을 담그고 놀았고 아낙네들은 시냇가 빨래터에 모여 앉아 하루의 시름을 씻어냈으며 농부들은 그 물을 끌어다 논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용의 숨결은 청암골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청암골에도 낯선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여름이 깊어질수록 기세를 더했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불덩이처럼 이글거렸고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바싹 마르며 쩍쩍 갈라졌습니다. 밭작물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라 죽어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용의 숨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생명줄과도 같던 그 시냇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소리가 약해졌다 싶더니 곧이어 물길이 가늘어졌습니다. 늘 물에 잠겨 있기가 파랗게 끼어 있던 바위들이 하나둘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냇물은 이제 힘찬 용의 숨결이 아니라 노인의 마지막 기침 소리처럼 가냘프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름 깊은 마을의 가장자. 산으로 오르는 길목에 박갈머니와 단둘이 사는 민준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0살 남짓한 민준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마을의 약초꾼인 박할머니가 거두어 키운 아이였습니다. 민준이는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말수가 적고 늘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제법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박할머니를 도와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풀과 나무보다 돌과 물을 더 좋아했습니다. 특히 용의 숨결이 시작되는 상류, 깊은 산속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의 심부름을 핑계 삼아 아이는 매일같이 시냇물을 따라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냇물이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볼 때 민준이는 시냇물이 아파하는 것을 귀로 들었습니다. 물이 바위를 스치며 내는 소리가 예전에는 맑고 경쾌한 노래 같았다면 이제는 고통스럽게 끙끙 앓는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시냇가에 쪼그리고 앉아 말라가는 물에 손을 담그고는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작은 옹기라도 나누어 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마을에는 불안감이 먼지처럼 쌓여갔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신께서 노하셨다. 우리가 너무 산을 함부로 대해서 용이 떠나려나 보다. 촌장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산기슭에 있는 작은 산신각에 모였습니다. 돼지머리 대신 겨우 구한 말린감과 탁주 한 병을 놓고 그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산신님, 용신님, 제발 노여움을 푸소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촌장의 목소리는 가뭄에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뒤에서 흐느꼈고 남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타들어가는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내내
용잠사는 그 어떤 대답도 없이 무겁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그 제사 자리에 멀찍이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처럼 땅에 엎드리거나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시선은 오직 시냇물이 흘러내려오는 저 위쪽, 산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민준이는 산이 아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산은 화난 것이 아니라 아주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꿈은 선명해졌습니다. 꿈속에서 민준이는 새처럼 하늘을 날아 용잠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 익숙한 산길과 시냇물이 보였지만 현실과는 달리 모든 것이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준이는 시냇물의 근원, 용의 숨결이 시작된다는 전설 속의 폭포에 다다랐습니다. 현실에서는 이제 물줄기가 거의 끊겨버린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의 폭포는 비록 물줄기는 약했지만 그 뒤편으로 희미한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옥빛이 나는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푸른빛 앞에서 민준이와 꼭 닮은 또래의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는 비단처럼 고운 옥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슬픈 듯 웃는 얼굴로 민준이를 바라보며 동굴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민준이가 그 손짓에 이끌려 한 걸음 다가가려 할 때 그 옥색 옷의 아이는 민준이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는 갑자기 몸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몸이 수천 수만의 빛가루로 변하더니 옥색의 빗줄기가 되어 하늘로 곧장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별똥별이 거꾸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눈부신 빛에 놀라 소리치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하루 종일 멍했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는 길에도 자꾸만 폭포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정말 그곳에 동굴이 있을까? 그 아이는 누구일까? 민준이는 할머니의 심부름도 잊은 채 홀린 듯이 시냇물 상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폭포는 처참했습니다. 한때 우렁찬 소리를 내며 깊은 소를 만들었던 폭포는 이제 검은 바위벽에 물이 겨우 스며 나오는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웅덩이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썩은 물이 조금 고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꿈에서 본 동굴 입구를 찾기 위해 미끄러운 바위를 더듬으며 폭포 뒤편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끼 낀 차가운 바위벽 뿐이었습니다. 꿈에서 본 옥빛 동굴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허탈한 마음에 바위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역시 그저 개꿈이었을까. 말라버린 폭포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녘 민준이는 빈 광주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빈 광주리를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과 멀건 나물국이 전부인 초라한 저녁상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민준이는 망설였습니다. 꿈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색 옷을 입은 아이의 슬픈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민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이는 밤에 꾼 꿈 이야기를
폭포 뒤에 가봤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등잔불 아래에서 조용히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늙고 주름진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할머니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혹시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고 꾸중을 들을까봐 조마조마해질 무렵 할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방구석의 낡은 나무 괴짝으로 다가갔습니다. 괴짝은 할머니가 아주 아끼는 것으로 민준이도 한 번도 그 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괴짝을 열고 한참을 뒤적이더니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이 앞에 와서 그 주머니에 든 것을 아이의 손바닥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산에서 보던 평범한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주먹보다 작은 크기였지만 묵직했습니다. 표면은 오랜 세월 물에 씻긴 듯 더할 나위 없이 매끄러웠습니다. 색깔은 짙은 검은색에 가까웠지만 등잔불에 비춰보니 그 안에 깊고 푸른 빛이 마치 옥색 빛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마을에 시집 오기 전부터 우리 시어머니께서 또 그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이란다. 박 할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엄숙했습니다. 용잠산의 심장이라고도 하고 용의 눈물이라고도 불리는 돌이지. 산이 가장 아파할 때 그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구나. 민준이는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돌을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돌이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맥박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 돌이 민준이가 무언가를 물으려 했지만 박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게다. 그 꿈은 산이 너를 부르는 소리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 돌을 항상 몸에 지니거라. 절대로 잃어버려서도 남에게 보여서도 안 된다. 알겠느냐?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민준이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도 폭포 앞이었습니다. 옥색 옷을 입은 아이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를 동굴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로 솟구치기 전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라버린 폭포의 웅덩이, 그 바닥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민준이는 손에 쥔 돌멩이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토록 기이한 꿈을 꾸고 손에 신비한 돌멩이까지 쥐게 되었지만 민준이의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뭄은 날이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이제 용의 숨결은 흐른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시냇물이라기보다는 바위 틈에서 겨우 스며 나오는 눈물방울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산신각에서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그 절망이 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틈으로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뭄 먼지가 자욱한 마을 입구로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청암골 사람들은 평생 본 적 없는 사치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4명의 땀에 젖은 하인이 끙끙거리며 가마를 내려놓자 그 안에서 비단옷을 입은 뚱뚱한 사내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수도에서 온 최영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오래된 이야기, 즉 전설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먼지와
가난한 풍경을 노골적으로 불쾌하다는 듯 부채질을 해대면서도 억지로 웃는 얼굴을 했습니다. 이런 궁벽한 산골에 귀한 전설이 잠들어 있다고 하여 내가 직접 연구하러 왔소이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번지르르했습니다. 최 영감은 촌장의 집마당에 자리를 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도시에서나 볼 법한 달콤한 육과와 귀한 담배를 내놓았습니다.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구경도 못한 마을 사람들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최 영감은 그들의 반응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며 마치 선심 쓰듯 물었습니다. 이 마을을 지켜준다는 용의 숨결 말입니다. 그 전설이 아주 흥미롭더군요. 촌장은 귀한 대접에 어깨가 으쓱해져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지금과 같은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용소년대라 불리는 한 아이가 이 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용이 내려와 그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 은혜에 감사한 용이 마을에 영원한 보물을 남겼으니 그것이 바로 마르지 않는 시냇물, 용의 숨결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최 영감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이라.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옛 이야기에서 하늘로 올랐다는 것은 종종 다른 뜻으로 쓰이곤 하지요. 혹시 그 아이가 하늘로 날아간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산골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를 찾았다는 뜻은 아닐까요? 이를테면 황금이라던가 아니면 용이 흘린 옥구슬이라도 말이오. 황금, 옥구슬.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용의 숨결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물은 오직 물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사람들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는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물도 귀한 보물이지요. 하지만 금은 부후요. 어쩌면 그 용소년대라는 아이가 용이 남긴 진짜 보물, 즉 황금을 찾아 떠난 것이고 이 시냇물은 그저 덤으로 생긴 것일지도 모르지 않소. 그의 말은 독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가난과 가뭄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황금이라는 두 글자가 깊이 밝혀들었습니다. 물은 당장 마시지 않으면 죽지만 황금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끝내줄 수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기적절하게 헛기침을 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 학자로서 그 전설의 근원지를 답사해 보아야겠소. 다음 날 최 영감은 학자의 조수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험상궂어 보이는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곧장 시냇물의 상류, 민준이가 꿈에서 보았던 그 말라버린 폭포 근처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바위 뒤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낯선 사내가 나타났을 때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품 안에 넣어둔 박 할머니의 돌멩이가 그가 가까이 올 때마다 불쾌할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는 최 영감의 기름진 미소와 화려한 비단옷이 메말라가는 청암골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민준이는 시냇가에 얼마 남지 않은 약초들을 돌보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이틀 뒤 최 영감의 하인들이 흑먼성이가 되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지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최 영감의 귓가에 무어라 속삭였고 최 영감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즉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놀랍고도 학술적인 발견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내 연구가 맞았습니다. 그 폭포 뒤편에서 아주 오래된 사람이 만든 동굴 입구를 찾아냈소. 최 영감은 과장된 몸짓으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폭포 뒤에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버려진 광산인 듯하오. 용소년대가 황금을 찾았던 바로 그 장소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보아하니 입구가 무너져 내려 물줄기를 막고 그 안에 보물도 가둬버린 것 같더군요. 최 영감은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장 큰 공포인 가뭄과 자신이 심어놓은 보물을 하나의 문제로 묶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흥분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 그 입구만 뚫으면 물도 다시 나오고 황금도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영감은 인자한 학자의 얼굴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진정하시오. 나는 학자이지만 인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오. 여러분은 지금 굶주리고 있소. 나는 내 연구를 위해 그 막힌 입구를 뚫어야 하는데 일손이 필요하오.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쌀을 주겠소. 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최 영감이 뜸을 들이다가 윙크를 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면 아주 후하게 나누어 줄 것을 약속하오. 마을 회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쌀이라는 말에 사람들의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신성하게 여겨온 용잠산을 파헤친다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이 쌀 포대와 겹쳐 보였습니다. 촌장 역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뚫고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영감.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박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최 영감이 아닌 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은 잠들어 있어. 쇠붙이의 반짝임 때문에 용의 노여움을 깨우지 마시오. 최 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그런 낡은 미신을 믿는 노인이 계셨구려. 할머니, 그 미신이 당신들 배를 채워줍니까? 그는 하인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인이 들고 온 쌀 한 가마니가 마당 한가운데에 쿵소리를 내며 놓였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요. 당신의 미신은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없소. 하얀 쌀표는 마을 사람들의 마지막 망설임을 부수었습니다. 촌장은 박 할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최 영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돕겠소. 그 한마디에 청암골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적인 정적 대신 곡괭이와 삽이 부딪히는 요란한 쇠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최 영감의 지휘 아래 한창 농사를 지어야 할 젊은이들이 말라버린 폭포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쌀을 위해 그리고 혹시나 나올지 모를 황금을 위해 신성한 산을 공격했습니다. 민준이는 멀리 떨어진 바위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쥔 돌멩이가 이제는 불에 달군 석탄처럼 고통스럽게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정확히 민준이의 꿈속에서 옥새곳의 아이가 가리켰던 그 폭포의 웅덩이 바닥, 바로 그곳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들이 쇠붙이로 땅을 내리찍을 때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희미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땅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소리, 산이 신음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두려움에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작업은 더뎠습니다. 바위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은 사람들을 무섭게 다그쳤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황금은커녕 물줄기의 기미도 보이지 않자 최 영감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파헤쳐진 바위벽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야 어느 세월에 내일은 화약을 가져와야겠다. 쌀은 조금씩 풀렸지만 황금에 대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자네 봤나? 아까 김서방이 뭔가 반짝이는 걸 본 것 같다고 하던데. 아닐세. 그건 그냥 젖은 돌이겠지. 탐욕은 가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서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마을의 불을 막는 고집센 노파 취급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툇마루에 앉아 상처 입은 산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길 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무거운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사람들이 모두 떠난 작업 현장에 몰래 다가갔습니다. 입구라고 불리던 곳은 이제 곡괭이질로 훨씬 더 넓어져 흉측한 상처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품에서 돌을 꺼냈습니다. 돌은 뜨거운 열기와 함께 슬프고 희미한 옥색 빛을 뿜어내며 세차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의 꿈은 격렬했습니다. 옥색 옷의 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짓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파헤쳐진 동굴 입구를 두 팔 벌려 막아선 채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민준이를 보며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은 선명했습니다. 도망쳐. 그 순간 아이의 등 뒤로 땅이 쩍 갈라졌고 민준이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손에 쥔 돌이 살을 태울듯이 뜨거웠습니다. 민준이의 불길한 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 영감은 약속대로 마을 장정들을 닥달해 아침부터 산을 파헤쳤습니다. 민준이가 꿈에서 본 옥색 옷을 입은 아이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를 쇠붙이들이 사정없이 쪼아댔습니다. 산은 신음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늘게나마 이어지던 용의 숨결은 이제 흙탕물로 변해버렸고 그마저도 흙먼지에 덮여 곧 숨이 끊어질 듯했습니다. 작업은 격렬해졌습니다. 황금의 눈이 먼 최 영감은 더 이상 학자의 가면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바심을 내며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을 몰아세웠습니다. 더 깊이 파라. 그깟 돌덩이 하나 못 깨부수고 무얼 하는 게냐. 쇠붙이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산의 뼈를 깎는 소리처럼 청암골 전체에 음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해도 저물지 않았는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산에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곡지, 이지를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폭약을 쓰지도 않았는데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 쾅. 그것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용잠산에 지친 분노였습니다. 사람들이 파헤치고 있던 폭포터. 그 바로 위쪽 절벽에서 거대한 바위 하나가 굉음과 함께 떨어져 내렸습니다.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최 영감은 흙탕물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바위, 집채보다
더 큰 바위가 떨어져 나와 용의 숨결이 마지막으로 흘러나오던 그 바위 틈을 정확히 짓눌러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흙탕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의 숨결은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은 죽음과도 같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수원세윤의 종말이었습니다. 이제 청암골 사람들은 당장 내일부터 마실 물 한 모금조차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님이 노하셨다. 우리가 천벌을 받았다. 사람들의 분노는 흙탕물 범벅이 된 최영감에게 향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황금의 눈이 멀어 우리 물줄기를 막았어. 몇몇 젊은이들이 최영감을 향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와중에도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니, 바보 같은 소리 마시오. 최영감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은 산신이 노한 게 아니라 보물이 바로 저 바위 뒤에 있다는 신호요. 저 바위가 무너져 내려 우리가 찾던 동굴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린 것 아니오. 그는 교묘하게 책임을 산사태 탓으로 돌렸습니다. 물줄기도 보물도 모두 저 바위 뒤에 갇혀 있단 말이오. 그의 말은 궤변이었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영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일 내가 가져온 화약 고역을 쓸 것이오. 저 거대한 바위를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을 보물의 입구를 한 방에 날려버릴 것이오. 그는 이제 학자가 아니라 도굴꾼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최영감이 두려웠지만 당장 물이 없는 현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산을 폭파시킨다는 생각은 끔찍했지만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에 지쳐 이성이 마비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암골의 운명이 화약심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청암골에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시름과 공포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역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품속에 넣어둔 박할머니의 돌멩이가 이제는 뜨겁다 못해 살을 태울듯이 고통스럽게 불타올랐습니다. 돌은 일정한 박자로 쿵, 쿵 하고 맥박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의 심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돌멩이의 고동 소리는 마치 옥색 옷을 입은 아이의 마지막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영감이 화약에 불을 붙이기 전에 그가 말하는 동굴에 직접 들어가 봐야 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이 돌이 왜 이토록 고통스럽게 우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조용히 방문을 나섰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박 할머니가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는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할머니는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심하거라. 그리고 산이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네가 아니면 아무도 들을 수 없을 게다. 할머니는 민준이가 가는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길이 보였습니다. 품속의 돌멩이가 옥색의 희미한 빛을 발하며 앞길을 밝혀주었고 그 뜨거운 기운이 민준이를 이끌었습니다.
아이는 낮에 사람들이 파헤쳐 놓은 그 흉측한 상처, 산사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은 끔찍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마치 무덤처럼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최영감이 말한 입구가 그 바위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돌멩이는 그 바위 옆,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덤불 속 작은 틈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틈새는 어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큼 비좁았습니다. 민준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그 좁은 바위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안은 축축하고 오래된 흙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최영감이 말한 광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곳은 자연적으로 생긴 아주 오래된 동굴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돌멩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돌에서 나온 옥색 빛이 동굴 내부를 비추자 민준이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동굴은 그다지 깊지 않았지만 사방의 벽이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되어 색이 바래긴 했지만 분명한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벽화였습니다. 민준이는 홀린 듯 벽화에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상처 입은 작은 용 한 마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무서운 용이 아니라 비늘이 옥빛으로 빛나는 뱀에 더 가까운 어린 용 이무기였습니다. 이무기는 말라버린 시냇가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물을 찾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이 민준이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준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주 작은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림 속의 아이는 쓰러진 이무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작은 손으로 얼마 남지 않은 물을 떠다 이무기의 입에 흘려넣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정성껏 이무기를 보살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 이무기는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아이의 보살핌으로 상처가 아물고 그 옥색 비늘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아이의 주위를 맴돌며 춤을 추듯 기뻐했고 아이는 그런 이무기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둘은 친구가 되었고 이무기는 이 산과 마을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벽화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그림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림은 지금과 똑같은 끔찍한 대가뭄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하늘을 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그림의 중앙에 옥색 이무기가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폭포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몸을 거대한 바위에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의 몸을 터뜨리듯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쥐어짰습니다. 이무기의 몸이 녹아내리는 자리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와 시냇물을 이루고 말라 죽던 마을을 다시 적셨습니다. 그림의 맨 위, 이무기가 몸을 희생한 바로 그 하늘에 민준이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옥색 옷을 입은 아이의 형상이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락없는 승천성텐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풀렸습니다. 하늘에 오른 아이, 즉 용소년대 롱션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어린 용. 그 이무기의 영혼靈魂이었습니다. 전설은 사실이었지만 그 본질은 인간의 탐욕과는 정반대인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용의 숨결은 보물이 아니라 이무기가 자신의 몸을 바꾸어 만든 생명의 물줄기였습니다. 최영감이 찾던 보물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황금은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이 동굴은 광산이 아니라 그 희생을 기리는 신성한 성소싱소였습니다. 민준이는 어제 무너져 내린 거대한 바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산의 분노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 신성한 벽화를 지키려 했던 용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영감은 그 마지막 보호막마저 화약으로 터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동굴을 뛰쳐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품속의 돌멩이는 이제 뜨겁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이의 손에 착 감기며 깊고 차분한 그러나 단호한 기운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결코 내일 아침에 폭발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 숭고한 용의 희생을 탐욕스러운 쇠붙이로 더럽힐 수는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잿빛 새벽 공기가 청암골의 절망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하나둘씩 용잠산에 상처 입은 폭포터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일말의 광기 어린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물이냐, 황금이냐, 무엇이든 저 거대한 바위 뒤에서 터져나오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최 영감과 그의 하인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거대한 바위 아랫부분에 구멍을 뚫고 검고 굵은 화약 심지를 박아 넣는 중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이제 탐욕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밤새 황금 꿈을 꾼 듯 충혈되어 번들거렸습니다. 서둘러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저 돌무더기를 날려버리고 용의 보물을 꺼내야 하니 촌장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은 차마 그 끔찍한 광경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신성시에 온 산에 화약을 박아 넣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타는 목마름과 쌀에 대한 욕심이 그들의 마지막 이성을 마비시킨 후였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어미들 뒤에 숨어 훌쩍거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 영감의 하인이 횃불을 들고 대기했습니다. 최 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자, 보시오, 이 최악사가 여러분에게 물과 부후를 한꺼번에 안겨줄 것이오. 낡은 미신에 갇혀 굶어 죽는 것보다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낫지 않겠소. 그는 횃불을 든 하인에게 고갯짓했습니다. 불을 붙여라. 하인이 화약 심지를 향해 횃불을 천천히 가져다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에 불이 붙어 치지직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멈추세요.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덤불 속에서 뛰쳐나온 민준이었습니다. 아이는 흙먼지 투성이가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최 영감과 타들어가는 심지 사이를 작은 몸으로 가로막고 섰습니다. 멈추세요. 제발.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최 영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 웬 버러지 같은 놈이냐. 내 놈이 어젯밤 이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것을 안다. 보물을 독차지하려고 썩 비키지 못할까. 최 영감은 하인들에게 눈짓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민준이의 절박한 모습에 차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최 영감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 촌장 어른, 그리고 이웃들을 애원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들 거기엔 황금 같은 건 없어요. 제가 봤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렸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전설은
황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 지금처럼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 마을을 구하려고 어린 용이 이무기가 자신의 몸을 터뜨려 물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마시던 용의 숨결은 그 용의 피와 살이었어요. 민준이는 숨을 쥐 들이쉬며 동굴에서 본 벽화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파헤친 그 동굴은 광산이 아니라 그 용을 기리던 곳이에요. 하늘에 오른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한 그 용의 영혼이었단 말입니다. 아이는 눈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용의 마지막 무덤을 화약으로 터뜨리려 하고 있어요. 제발 멈춰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황금 이야기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잊고 지냈던 물 한 모금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촌장의 굳은 얼굴이 회한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최 영감은 당황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을 보자 그는 더욱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궤변이다. 저 아이가 미쳤구나. 저놈이 보물을 숨기려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심지가 다 타들어간다. 어서 저놈을 끌어내. 바로 그때 지팡이를 짚은 박할머니가 군중을 헤치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최 영감을 노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촌장, 수백 년이요. 박할머니의 목소리는 산처럼 낮고 무거웠습니다. 수백 년간 우리 조상들은 저 물을 마시며 생명을 이어왔소. 단 한 번도 저 물이 금덩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소. 생명 그 자체였지. 헌데 당신은 저 낯선 자의 기름진 혀에 속아 당신의 조상과 당신의 아이들이 마실 생명주를 황금과 맞바꾸려 하시오. 할머니는 최 영감을 지팡이로 가리켰습니다. 저자의 눈을 보시오. 적의 학자의 눈이오. 아니면 도둑의 눈이오. 탐욕에 물든 자의 말을 믿고 당신들의 산을, 당신들의 용을 두 번 죽일 셈이오. 촌장은 박할머니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시끄럽다. 최 영감이 이성을 잃고 횃불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촌장이 물러나도 내가 터뜨릴 것이다. 내 재산을 들여 이만큼 팠는데 빈손으로 갈 줄 알고 그는 타들어가는 심지를 향해 직접 횃불을 가져다 대려 했습니다. 이 늙은이와 애송이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최 영감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쏜살같이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거대한 바위, 최 영감이 폭파시키려던 바로 그 무덤 같은 바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위험하다. 박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거대한 바위 표면을 미친 듯이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바위의 한가운데 동굴 벽화에서 본 이무기의 심장과 똑같은 위치에 손바닥만한 깊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품속에서 옥색 돌멩이를 꺼냈습니다. 돌은 이제 빛나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단단한 돌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돌멩이를 바위의 균열 속으로, 심장 속으로 힘껏 밀어 넣었습니다. 쿵!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거대하고
슬픈 신음소리였습니다. 용잠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엎드렸고 최 영감은 횃불을 떨어뜨린 채 새파랗게 질려 넘어졌습니다. 화약심지는 그 진동에 꺼져버렸습니다. 땅의 올림이 멈추었습니다.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대한 바위는 그대로였습니다. 화약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쩌저적. 夸과광. 무너진 바위. 그 옆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단단한 안반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산의 맨살이 찢어지듯 새로운 틈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물이었습니다. 맑고 차갑고 강력한 물줄기였습니다. 용의 숨결이라 불리던 이전의 시냇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힘찬 새로운 샘물이 옥빛 물보라를 일으키며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메마른 계곡을 순식간에 채우며 우렁찬 소리를 내며 마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이내 환호성을 지르며 물줄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받아 마셨고 얼굴을 씻었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이 돌아왔다. 산신님이, 용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최 영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터뜨리려던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엉뚱한 곳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황금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이제 물을 얻은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분노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최 영감은 더 이상 학자도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산을 더럽힌 도둑놈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일어나 겁에 질린 하인들을 다그쳤습니다. 가자. 어서 가자. 이런 미친 산골. 그는 쓸모없어진 화약뭉치와 연장들도 내버려둔 채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가 청암골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그를 잡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의 등 뒤에 화살처럼 밝혔습니다. 새로운 물줄기가 힘차게 흐르는 소리만이 용잠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는 손을 폈습니다. 옥색 돌멩이는 그 빛과 기운을 모두 잃고 이제는 평범하고 검은 조약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다가와 말없이 민준이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자랑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청암골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최 영감이 남기고 간 상처와 거대한 바위는 흉측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옆을 세차게 흐르는 새로운 물줄기는 마을의 모든 절망을 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줄기를 더 이상 용의 숨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용소천 룽샤찬, 즉 용소년의 시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희생한 어린 용과 그 용의 마음을 알아준 어린 소년 민준이 모두를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물은 기적처럼 맑았습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논바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며칠 만에 밭작물들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 우렁차진 물소리를 들으며 시냇가에서 마음껏 물장구를 쳤습니다. 아낙네들의 빨래터에도 다시 웃음꽃이 피었고 남자들은 부지런히 물길을 정비하며 새로운 희망을 길어 올렸습니다. 청암골은
가뭄 이전보다 더 큰 생명력으로 넘쳐났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용소천이 시작되는 바위 앞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제물은 없었습니다. 그저 갓 지은 쌀밥과 맑은 물 한 그릇, 그리고 정성껏 기른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이 담긴 제사였습니다. 촌장은 마을을 대표하여 땅에 엎드려 산을 더럽히려 했던 어리석음을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박할머니와 민준이에게 향했습니다. 촌장이 먼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차례로 박할머니 앞에 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눈앞의 쌀과 귀에 들리는 황금 소리에 눈이 멀어 정작 가장 귀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뉘우쳤고 박할머니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았습니다. 박할머니는 촌장의 숙인 머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솟아나는 물줄기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설은 금은보화를 찾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용소천의 물소리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잊지 말라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조상들의 마지막 당부요.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민준이에게도 다가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다. 내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게다. 민준이는 쏟아지는 칭찬과 관심에 어쩔 줄 몰라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이는 그저 쑥스러운 듯 박할머니의 옷소매 뒤로 살짝 숨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의 삶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이를 용의 마음을 읽는 아이라 부르며 아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도 민준이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예전처럼 그늘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용소천의 물빛처럼 깊고 맑게 빛났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옥색 옷을 입은 아이가 나오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그 하늘에 오른 아이가 멀리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저 힘찬 물줄기가 되어 산의 맑은 바람이 되어 그리고 청암골의 흙냄새가 되어 언제나 마을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밀은 풀린 것이 아니라 민준이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민준이는 산기슭의 작은 산신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이제 빛을 잃은 검은 조약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산신각은 마을 사람들이 다시 정성껏 꾸며 놓아 깨끗했습니다. 민준이는 제단 위에 놓인 맑은 물 한 그릇 옆에 그 돌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고마웠어.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용의 약속을 봉인했던 돌은 이제 마을의 역사를 증명하는 돌이 되어 그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박할머니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가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늘에는 오랜만에 별들이 촘촘히 밝혀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산의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예전의 절망적인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만함과 평화로움이 깃든 기분 좋은 고요였습니다. 민준이의 귀에는 용소천의 물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쏴, 쏴. 그것은 더 이상 산의 신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옥색 용이 신이 나서 부르는 즐거운 노래소리 같기도 했고, 산 전체가 편안하게 숨을 내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툇마루 기둥에 기댄 채 민준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에 민준이는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할머니, 용은 지금도 행복할까요? 민준이가 잠결에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박할머니는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아이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잔잔한 미소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렇게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너의 귀에도 들리지 용은 지금 아주 행복하단다. 자신의 물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네가 이렇게 편안히 잠드는 것을 보고 있으니 민준이는 할머니의 말에 더없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산이 우리를 재워주는 것 같아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잘 자거라. 산이 너를 위해 노래하고 있단다. 용이 너를 지켜주고 있단다. 민준이는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의 뺨 위로 부드러운 달빛이 내렸고 귓가에는 청암골의 새 생명이 된 용소천의 물소리가 밤새도록 정겹게 흘러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먼 옛날 자신을 구해준 작은 아이에게 고마워하며 하늘로 올랐던 그 옥색 용이 긴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난 친구의 곁에서 속삭이는 행복한 숨소리 같았습니다. 그렇게 청암골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탐욕은 씻겨나가고 그 자리에는 감사와 생명의 물줄기만이 남아 세차게 흘렀습니다. 전설은 끝난 것이 아니라 민준이와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용잠사는 수백 년 만에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